아프디? 아팠어. 그래도 안 울었어. 허허허, 앞니 빠진 개우지로구나. 이제 할아버지 따라 노래를 불러봐. 까치야, 까치야, 언니 줄게, 세이다오. 까치야, 까치야, 언니 줄게, 세이다오. 그거 뭐 하려고? 대를 쪼개 말려서 며칠 후에 열을 만들어주마. 오늘은 우선 잠자리를 만들고. 대나무로 잠자리를 만든다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어? 그럼.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오입니다. 오늘은 강동수 작가의 작품 대나무 잠자리 준비했습니다. 사랑했던 존재를 자신의 손으로 읽게 된 사연인데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면서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대나무 잠자리, 강동수. 벅하는 둔탁한 타격음. 무언가를 물컹 타넘어가는 바퀴의 진동과 함께 아내의 세상이 삽시간에 무너져 버렸다. 태어나 자라고 학교에 다니고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곡절을 겪어 발을 동동거렸으며 이윽고 고즈넉한 노년을 보내던 66년의 세월이 오래된 토담이 무너지듯 일시에 무너졌다. 겨우 2, 3초 만에. 쌀독 채우듯 다져넣은 기쁨과 슬픔, 분노와 즐거움의 시간도 뻥튀기 기계에서 튀어나온 티밥처럼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갔다. 평생을 걸려 아내가 닦아온 작지만 단단했던 삶의 궤적은 바람에 쓸려간 사고처럼 흔적이 없었다. 그날의 시작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여보, 다녀올게요. 아내가 서재의 문을 열어 고개를 들이밀고 한마디 던졌을 때 등 뒤에서 고개만 빼꼼 내민 한 소리가 개구쟁이 웃음을 지으며 까딱까딱 손을 흔들던 장면도 일상과 다르지 않았다. 중호야, 놀고 있어. 할머니랑 갔다 올게. 무릎 길이 하얀 패딩에 감색 털모자를 쓴 한 소리가 아내의 발에 매달려 깡총깡총 뛰며 마당을 가로지르던 모습도 익숙한 풍경이었다. 아내를 올려다보고 재깔거리며 트럭의 조수석에 올라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얀 등이 흰나비 같다는 생각을 했던가 어쨌던가. 운전석에 앉은 아내가 1톤 트럭을 몰고 좁은 빗달길을 부릉거리고 내려가서는 읍내로 통하는 큰 길을 따라 멀어져가는 모습을 창밖으로 내다보면서도 나는 아무런 예감도 갖지 않았었다. 8년 전 학교를 정년 퇴직한 후 지리산 마천의 산골로 찾아 들어오자마자 장만한 트럭이었다. 전원 생활은 아내와 나의 오랜 꿈이었다. 야트막한 야산기슭에 땅을 사서 단층 함석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면서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게 목재와 시멘트 따위 건축자재는 물론 비료나 퇴비 따위에서부터 겨울에 쓸 화목에 이르기까지 용서와 생필품을 실어 나를 운송수단이었다. 그래서 불도저 기사를 불러 집에서 마을 농로까지 이어지는 좁은 산길을 내고 나서 소형 트럭을 사들여던 거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작은 트럭은 우리 부부의 손발이나 다름없었다. 이런저런 짐을 들여오고 나갈 때뿐만 아니라 장복이나 병원 나들이 따위 자동차로 30분 거리의 함양 읍내 출입에도 승용차의 역할을 겸해왔던 터였다.
처음엔 빗달길을 오르내리기가 무섭다던 아내도 이따금 트럭을 운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젠 제법 능숙하게 차를 몰곤 했다. 그날은 석 달에 한 번씩 있는 아내의 당뇨병 검진일이었다. 병원에서 피를 뽑아 혈당과 당화색소 수치를 체크하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타오곤 했는데 보통은 내가 조수석에 아내를 태워 읍내를 다녀오곤 했지만 마침 그날은 산너머 산발에서 화목장수가 나무를 싣고 찾아오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직접 차를 몰고 나갔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탄 다음 시장에 가서 장거리를 사오겠다고 아내는 말했다. 나는 아내에게 중무상에 가서 봄에 심을 씨앗을 사오라고 시켰다. 아내가 나들이 채비를 막 마쳤을 때 마을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한솔이가 현관문을 드르륵 열고는 고개를 삐죽이 들이밀었다. 추위에 아이 볼이 빨갛게 얼어 있었다. 주모야, 놀자. 거실에 앉은 맹이 책상에 앉아 책을 보고 있던 내가 고개를 들어 슬쩍 웃어주자 아이가 신발을 벗어던지고 뛰어들어와 등에 맨 가방을 거실 마루에 내던지고 내게 안겨들었다. 나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선 손바닥으로 볼을 감쌌다. 아이는 전이가 빠져나간 잇몸을 드러내며 해주고 섰다. 너 볼이 차구나. 할아버지 손이 더 차가워.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은 아내가 안방에서 나오자 아이의 눈이 반짝했다. 할머니 어디가? 읍내 간단다. 나도 따라갈래. 오늘은 안 돼. 할머니가 병원에도 가야 하고 시장에도 가야 해. 그래도 따라갈래. 아내는 난처한 지 잠깐 주저하더니 말했다. 그럼 가서 엄마 허락을 받고 와. 알았어. 할머니 먼저 가면 안 돼? 한소리는 내 무릎 위에서 발딱 일어서더니 50m쯤 위 산기슭에 있던 제 집으로 달려갔다. 그 애가 우리 내외의 읍내 나들이에 따라 나선 건 가끔 있던 일이었다. 아내와 동행할 때는 운전대를 잡은 나와 조수석에 앉은 아내 사이에 끼어가기도 했고 나 혼자 갈 때는 조수석에 앉아가기도 했다. 볼일을 마치고 나면 나는 그 애를 데리고 경양식집에서 돈가스를 사주거나 화덕에서 직접 구워주는 피자집에 데려가곤 했다. 때로는 도넛 따위 주전부리를 사들려 오기도 했다. 공터에 차를 세워놓고 고사리 같은 한 소리에 손을 잡고 장터를 어슬렁거리면 다들 손자를 데리고 나온 할아버지처럼 봐주는 게 가장 나쁘지 않았다. 한소리 엄마는 처음엔 할아버지 할머니를 힘들게 한다거나 군것질 버릇을 들여 집밥을 잘 안 먹으려 한다고 난처해했지만 우리 부부와의 나들이가 잦아지면서 나중엔 그러려니 하는 눈치였다. 그새 할머니가 차를 몰고 먼저 가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지 한소리는 숨이 턱에 차서 돌아왔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서면서 나를 돌아보았다. 중우는 같이 안 가? 이 녀석아, 중얼거리지 말고 얼른 다녀와. 다녀오면 연을 만들어주마. 알았어. 빨랑 갔다 올게. 혼자 만들지 말고 나 기다려야 해. 나는 며칠 전 한솔과 뒷산을 오른 김에 대나무 한 그루를 쪄왔던 참이었다. 한솔이는 그러고는 아내의 옆자리에 앉아 읍내로 갔던 것이다. 창으로 새어든 겨울 햇살처럼 시간은 굴곡 없이 평온하게 흘러갔다. 아내의 울음 섞인 다급한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유정의 이골짜기로 찾아든 이후 한소리는 나의 다정한 벗이었다.
그때 그 아이는 갓 돌잡이였다. 올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 애가 자라난 그 시간 동안 나와 아래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옹알이하며 뒤뚱뒤뚱 마루를 걷던 때부터 말을 배우고 마당을 뛰기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노란 책가방을 메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습을 내내 지켜보았더랬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그 애에게 자전거를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흙장난하는 그 애를 데리고 텃밭을 일구었으며 함께 산길을 올랐다. 가끔 아이의 손을 잡고 마을 동구박 산책도 했으며 돌아오는 길엔 목마를 태워주기도 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엉덩이를 쳐들어 내 어깨를 콩콩 두드렸다. 그랬는데 저 김중호 선생님 아니세요? 6년 전 한 젊은 여자가 집 앞 길섭에 주춤 서서 내게 말을 걸어오면서 나와 한 소리 인연이 시작되었다. 32세쯤 된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이었다. 낯이 익은 것 같으면서도 선뜻 기억이 표면에 떠오르지 않았다. 여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저기 예전에 수락중학교 국어 선생님. 그렇소만. 여자의 목소리가 튀어올랐다. 선생님, 저 18년 전 2학년 때 선생님 반 학생이었어요. 기억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유정이 오유정이에요. 나는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하고 보니 18년 시간의 지층을 뚫고 14살 어린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도 같았다. 나는 부지불식간 소리쳤다. 그래.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나는 것도 같은데. 그런데 여긴 웬일이야? 유정이란 이름의 그 제자는 대답 대신 내게 되물어왔다. 선생님은 여기 어떻게? 나야 여기서 살지. 재작년 퇴직하고 여기로 들어와 살고 있어. 아, 그러시군요. 알고 보니 유정도 남편과 함께 집들을 보러 다니는 중이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광고회사에 취직했다가 거기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고 한다. 그녀는 카피라이터 일을 했고 미대를 나온 남편은 아트 디렉터 일을 했다고 한다. 광고일에 종사하는 여느 사람들처럼 그들도 만성적인 야근과 주말 근무,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착취당하는 마음의 피로 광고주의 비를 맞출 수밖에 없는 직장 생활에 지쳤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것을 계기로 답답하고 복잡한 서울 생활에서 벗어나기로 의견을 모아 남편의 고향 근처인 지리산으로의 귀촌을 결심했다고 했다. 마침 우리 집 뒤편에 허물어진 총가가 있어서 유정네는 그 집을 사들였다. 집을 허물고 마당을 다지고는 기와 대신 징크를 올려 높고 뾰족한 지붕을 가진 북유럽식 단층 건물을 지은 건 그의 여름이었다. 집안엔 하얀 벽지를 발랐고 밝은 색감의 원목 바닥재를 깐품이 단출하면서도 세련돼 보였다. 껑충하고 마른 몸매인 유정이 남편 인수는 부스스한 머리카락과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 부드러운 눈빛이 선량해 보였다. 두 사람은 뒤란의 텃밭을 풀어 상추, 오이, 가지 따위를 심고 닭도 쳤지만 그걸로 생계미처를 삼으려는 것 같지는 않았고 프로젝트 단위로 광고 일을 따와서 프리랜서 일을 계속하는 눈치였다. 기현이라면 기현이겠지만 나와 아내는 유정과 인수가 찾아와서 둥지를 튼 것이 내심 반가웠다. 아내와 나는 아이를 두지 못했던 터라 명절이면 아들과 딸내 가족이 찾아오는 친구들이 부러웠고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는 고족감을 느끼기도 하던 차였다.
유정네와 앞뒷집으로 어울려 살면서 나는 어느 결에 유정의 딸처럼 인수가 사위처럼 느껴졌는데 그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여서 아내도 유정이를 한솔레라고 말을 놓아 불렀고 인수를 인수씨라고 부르면서 살갑게 대했다. 유정은 어느 결엔가 내게 이런 이야기도 했다. 2학년 때 선생님이 저희 반 담임이셨잖아요. 어느 가을날 제가 뭘 잘못 먹어서 복통을 앓았었어요. 추석 때 남은 전을 아침에 밥 대신 먹고 갔는데 그게 상했던가 봐요. 주의 시간부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더니 두어 시간 후에는 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책상 위에 엎드려 있는데 옆자객에서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달려와서 병원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업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시던 거. 그리고 한 길에서 택시를 잡느라고 팔을 휘저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 얼굴을 묻고 있던 선생님 등이 꼭 아빠 등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없었거든요. 나로선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일이었는데 유정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민망했던지 하하 웃었다. 아내와 유정은 함께 텃밭에서 호미로 감자를 캐기도 하고 김을 매기도 했는데 차양물을 쓰고 팔토시를 끼고 도란도란 속삭이며 일하는 그녀들의 뒷모습은 모녀를 방불케 했다. 농사일에 손방인 건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2년쯤 먼저 들어왔다고 나는 인수에게 이것저것 일러주었다. 때로는 마을 출로를 함께 찾아가 배우기도 했다. 임도 벌지업자를 찾아가서 화목을 들여와 반씩 나누기도 했고 지붕수리나 자잘한 집안일도 품앗이로 함께 했다. 일주일에 두어 번은 서로 격금내기로 불러서 함께 밥을 먹기도 했는데 여자들끼리는 시금치 무침이나 깻잎절임을 나눠 먹기도 하고 김장도 함께 담갔다. 김장을 담글 때면 아내는 돼지 수육을 삶아냈는데 나는 유정부부와 둘러앉아 겉절이의 수육쌈을 먹으며 막걸리잔을 부딪히는 게 즐거웠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부에게 느닷없이 안겨진 가장 큰 선물은 한솔이였다. 돌잡이였던 한솔이가 7살이 되도록 자라는 그 과정을 나와 아내는 곁에서 모두 지켜보았다. 마당을 자박자박 걷다가 엎어져서 앙하고 우는 모습. 겨울에 볼이 빨갛게 얼어서 반이라는 제 엄마 치마꼬리를 따라다니는 모습. 너댓 살이 되어서 개구쟁이 짓을 하는 모습. 대여섯 살이 되어 저지레를 저지르고 고집을 부리며 미운 짓을 하는 모습까지. 아내도 손주를 키우는 기분이었던지 유정이가 외출을 나가면서 한 소리를 맡기면 포대기로 엎고 부엌일을 하곤 했고 애가 좀 더 커서는 햇살이 새어드는 창가에서 무릎에 머리를 베게 해선 솜방망이로 기지를 파내주기도 했다. 유정은 아이를 키우는 일에 극성을 부리지 않고 커가는 대로 두자는 생각인 것 같았는데 딱히 아이를 무슨 조기 교육시키는 것 같지도 않아서 나는 그것도 마음에 들었다. 한소리가 3살인가 4살인가 떼었을 거다. 텃밭에서 괭이질하는 내 곁에서 흰둥이와 장난을 치던 한소리가 다가와서 뜬금없이 물어왔다. 할부지는 이름이 뭐야? 느닷없는 물음에 나는 잠깐 당황했다. 아마도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가 타인의 정체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나이가 됐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을 배워가면서 그 무렵에는 주변에 온갖 것을 두고 이게 뭐야 하는 질문이 쏟아지거나 제 엄마가 장난감을 치우기라도 하면 이건 내 거야 하며 가슴에 끌어안기도 하던 터였다.
오토바이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변을 두고도 저 아저씨 누구야 묻기도 했고 손님이 찾아오면 저 아줌마 이름이 뭐야 하고 묻기도 했으니 나는 아이를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다. 할아버지 이름은 김중호란다. 아이는 대단한 비밀이라도 들었다는 듯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내 이름을 되뇌었다. 할부지 이름이 김중호야? 김중호? 그러더니 느닷없이 외쳤다. 중호야, 나 심심해. 일 그만하고 나랑 놀자. 중호야, 놀자. 그러고는 외시처럼 바뀐 치열 사이로 빨간 목젖이 드러나도록 깔깔 웃으며 달아났다. 그 다음부터 한솔이에게 나는 중호가 되었다. 그 애는 어린이집을 다녀오면 늘 우리 집 현관문을 빼꼼 여는 것이 버릇이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중호야 놀자 하고 외치곤 했다. 어떤 데 내가 볕바른 거실 탁자 위에 화선지를 늘어놓고 서이라도 하면 거실 바닥에 뒹굴뒹굴 하다가 슬며시 다가와서 내 목을 껴안고는 중호야 뭐해? 하고 묻기도 했다. 유정은 한 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면 기겁해서 아이의 입을 틀어막는 신용을 하곤 했다. 야, 할아버지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러면 나는 빙긋 웃었다. 놔두렴. 나를 친구로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산골에 있으니 한소리도 친구가 그리운 게지. 아내도 한소리가 내게 물어없이 대하는 걸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어 했다. 그 아이가 머리가 허연 내게 중호야 하고 엉길 때마다 깨글깨글 웃으면서 중호씨 친구 생겨서 좋겠네 하곤 했다. 그렇다고 한소리가 늘 이름으로 나를 부르는 건 아니었는데 평소엔 할아버지라 하다가도 뭔가 심통나는 일이 생기거나 어리광을 부리거나 내 관심을 끌고 싶을 때에는 우정 이름을 부르곤 했다. 그 일이 일어나기 며칠 전 그 애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패딩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중호야 이것 봐라. 돋보기를 추어 올려 아이의 손바닥을 내려다봤더니 박씨처럼 단단하고 하얀 것이 반짝였다. 그 애의 전이었다. 한창 일을 갈 때였는데 그 애의 엄마가 실로 묶어 톡 뽑아냈을 것이다. 아프디? 아팠어. 그래도 안 울었어. 나는 전율을 손가락으로 집어 올려 살피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그 애를 부추겼다. 한솔아, 할아버지랑 산에 가지 않을 테야? 왜? 네가 뽑은 이를 묻어주자. 이걸 산에다 묻는다고? 그래야 까치가 더 크고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 애는 머리를 갸웃하며 생각하는 기색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 뒤 언덕으로 올라갔다. 산자락에 끼어있는 나와 그의 집 지붕이 내려다 보였고 좁은 산길 아래로 30여 호의 마을이 보였는데 마을 앞 들판엔 잘려나간 벼 밑동 사이에 낀 살얼음이 햇볕에 반짝였다. 나는 나뭇가지를 주어 한소리에게 쥐어주었다. 땅을 파고 네 이를 묻어주어라. 원래는 까치가 물고 가라고 지붕에 던지기도 하지만 땅을 파서 묻어주면 여기서 예쁜 돌멩이로 자랄지도 모르지 않니? 정말? 한솔은 노란 복수초 옆에 나뭇가지를 해적여 제 주먹 크기의 구덩이를 파고는 조심스레 제 이를 놓고 흙을 덮었다. 그리고 깡총깡총 떼어 흙을 다지면서 도톰한 입술을 벌려 헤헤 웃었다. 앞니 빠진 아이의 발간인 몸이 귀여웠다. 허허허, 앞니 빠진 개우지로구나.
이제 할아버지 따라 노래를 불러봐. 까치야, 까치야, 언니 줄게, 세이다오. 한솔이 따라 불렀다. 까치야, 까치야, 언니 줄게, 세이다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가져간 저비톱으로 대나무 숲에서 한솔의 손목 굵기만한 대나무를 잘랐다. 그거 뭐 하려고? 대를 쪼개 말려서 며칠 후에 열을 만들어주마. 오늘은 우선 잠자리를 만들고. 대나무로 잠자리를 만든다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어? 그럼. 집에 돌아와서 대가지를 꺾어 마당의 평상에 신문지를 깔고 장독칼로 반으로 잘랐다. 납작하게 깎고 다듬어 사포로 문지른 날개 가운데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어 대고챙이를 끼우고 틈새에 접착제를 바르는 내 손길을 한솔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꼬챙이를 두 손바닥으로 비벼서 허공에 던졌더니 날개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처럼 뱅글뱅글 돌며 날아가서 장독가에 떨어졌다. 우와! 가서 해보렴. 연한 깻잎 같은 손바닥으로 꼬챙이를 비벼 잠자리를 날리던 한솔의 입이 한방만하게 벌어졌다. 그러고는 엄마 하고 제 집으로 달려갔다. 그랬는데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은 이틀 후였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집을 떠난 지 2시간쯤 후였다. 다딱 위에 얹어둔 휴대전화 착신음을 듣고 아내의 전화번호임을 확인할 때까지도 나는 아무 예감이 없었다. 습관적으로 여보세요 하는데 덮치는 듯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여보, 큰일 났어. 한소리가. 한소리가 뭐? 한소리가 차에 치였어. 뭐야? 가슴에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아내 자신이 낸 사고였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여기 읍내시장통인데 한소리가.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한소리 이름만 계속 되뇌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뭐해? 주변 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렀는데 난 다리가 떨려서 꼼짝도 못하겠어. 당신이 얼른 와줘요. 전화를 끊고 읍내시장통까지 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점퍼를 꿰입고 운동화를 신은 다음 윗집으로 올라가서 마당의 멍석에서 말리던 고추를 뒤집던 유정에게 소리치고 놀란 유정이 집 안으로 뛰어들고 이어서 인수가 황급히 마당가에 세워둔 하얀 소나타의 시동을 걸고 유정이 인수의 옆자리에 내가 뒷자리에 앉아 고사길을 내려가 읍내로 향하는 큰 길을 달리고 그 모든 기억이 슬라이드처럼 토막토막 분절되어 머리에 남았을 뿐이다. 읍내 공설시장에 갔을 때 아내는 없었다. 인수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다급하게 시장 입구 쪽으로 뛰어갔고 유정과 내가 뒤따랐다. 입구 쪽 공터에는 덩그러니 내 1톤 트럭이 서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너도 명의 시장 사람들이 차 주변에 둘러서 있었다. 저게 차에 치였다는 애는 어디로 갔습니까?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50대 사내가 인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조금 전에 구급차가 와서 실어 갔는데 어느 병원이라고 합니까? 그거야 어떻게 알겠소마는 손바닥만한 동네에 병원이 몇 개나 된다고. 아메 성지병원이고 어째. 응급실이 있는 데가 거기밖에 더 있겠소. 이번엔 내가 물었다. 이 차를 운전하던 할머니는요? 글쎄, 아까 얼굴에 백지장처럼 되어설랑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 있었는데
암에 구급차에 함께 타고 간 것 같소. 그나저나 트럭을 계속 여기 세워두면 안 되는데. 유정과 인수가 다급히 주차장으로 뛰어갔고 나는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었다. 그때였다. 문득 뒷바퀴 옆에 뭔가가 떨어져 있어서 나는 허리를 굽혔다. 사람이 발길에 밟혀 손잡이가 으스러진 대나무 잠자리였다. 나는 그것을 내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 차에는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었다. 차를 빼려는데 반쯤 열린 차창으로 사내의 목소리가 새어들어왔다. 거참, 나이든 알마시가 무슨 운전을 한다고? 차에 지네가 손재인 것 같던데 할머니가 손자를 치다니 무슨 병고인지. 응급실에도 아내와 한 소리는 없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막 외과 수술실로 옮겼다는 것이었다. 다시 허겁지겁 2층 수술실 앞으로 갔더니 복도 의자의 아내가 탈진에 쪼그려 있었다. 몸을 일으키던 아내가 다리가 떨리는지 빈 쌀자루처럼 주저앉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다급하게 묻는 나를 낯선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는 아내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빛을 잃은 동공에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고는 울음을 터뜨린 것은 그 다음 순간이었다. 까칠하게 뜬 손등위의 정맥이 도드라져 보였다. 재우쳐 묻는 내 물음에 아내가 울음 섞어 띄엄띄엄한 말은 이런 것이었다. 늘 다니던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 진단 결과를 의사로부터 듣고 처방전을 받아 근처의 약국에서 석 달치 약을 산 다음 시장으로 갔다는 것이었다. 마침 장날이 겹쳐 주차장이 꽉 차 있어서 어쩔까 하다가 시장 입구 공터 한 구석에 세워진 봉고 옆에 차를 겹쳐 대놓고 한 소리에 손을 잡고 시장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어물전에서 고등어와 갈치 한 손씩, 김 한 톡, 푸주간에서 소고기 한 그릇을 사고 텃밭에 상추를 뜯어 섞어서 샐러드를 만들 유량으로 아보카도와 블루베리, 마요네즈 한 통도 샀다고 했다. 윗집과 나눠 먹을 생각으로 바나나도 서너 송이 산 다음 봄 시금치와 열무씨를 사오라는 내 부탁이 생각나 종무상에 들를 때까지도 한소리는 곁에 붙어 있었다고 했다. 그런 다음 한소리에게 핫도그 하나 사주고는 이중주차를 한 게 마음에 걸려 걸음을 제게 놀려 차 있는 데로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40대 후반의 남자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었다 했다. 할머니, 차를 이렇게 주차해놓고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요? 차를 빼라는 성화에 얼른 짐칸에 시장 가방을 던져놓고선 운전석에 오르기 전에 주위를 휘둘러 보았는데 한소리는 저만 찢어 핫도그를 입에 문 채 대나무 잠자리를 날리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마음이 바빠 우선 시동을 켜고 차를 돌릴 공간을 만드노라고 차를 앞으로 뺐다가 다시 후진을 했는데 갑자기 짐칸 뒤쪽에 텅 하고 뭔가 부딪히는 감각이 느껴졌다. 당황해서 전진 기어를 넣는 걸 깜빡 잊고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바퀴가 물컹한 둔더 같은 것을 타넘는 느낌이다가 짐칸이 벽에 쾅 부딪혔다고 했다. 놀란 김에 이번엔 기어를 바꿔 전진했는데 다시 그 물컹한 장애물을 또 타넘는 느낌이 바퀴로부터 전해졌다. 차를 세우고 뛰쳐나가 보니 주변 상인과 행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차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뒷바퀴 바로 뒤에 한소리가 쓰러져 있었다. 대기실 의자에 허물어질 듯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는 아내의 입에서 토막토막 갈라진 음성이 흘러나왔다. 나 이제 어떡해. 어쩌면 좋아. 30분쯤 있다가
신고를 받은 형사가 병원으로 찾아와 아내 앞에서 미란다 원칙을 주워 섬겼다. 그리고 아내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사고 기능이 일순 끊긴 듯 아내는 백지처럼 멍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유정과 인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오가는 간호사에게 뭐라고 묻기도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나는 유정과 인수 그리고 삐끼 가신 얼굴로 허청거리는 아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엉거주춤 유정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아내를 따라 나섰다. 유정은 정신이 없는지 내 눈빛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함양경찰서 마당에서 순찰차에서 내린 우리는 형사를 따라 교통조사기란 팻말이 붙은 방으로 들어갔다. 형사가 아내를 책상 앞에 앉혀서 사고 경위를 캐물으며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신문조서를 작성했는데 아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만 껌뻑거리며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허우적거리며 아내는 같은 소리만 되풀이했다. 글쎄, 한솔이가 도대체 언제 차 뒤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운전석에 오르기 전에 한솔이가 저만치 떨어져 있는 걸 분명히 봤고 차에 오르자마자 시동을 켰는데 백미러에도 아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1시간쯤 조사를 마친 형사가 조서를 한 장씩 접어가며 아내에게 지장을 찍게 했다. 이건 기초조사이니 오늘은 일단 가세요. 아마 추가 소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과 얼른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허청거리는 아내의 허리를 껴안고 나는 경찰서 문 밖을 나왔다. 우선 집으로 돌아가서 좀 눕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내 말에 아내는 도리질했다. 한솔이 수술받는 병원으로 되돌아가야겠다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갔다. 한솔이의 수술은 그때까지 끝나지 않았는데 병원 복도로 들어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유정의 표정이 사뭇 달라져 있었다. 경찰서로 가기 전까지는 날 뵈러 가던 소식에 두 손을 마주쥐고는 우왕좌왕 정신없이 수술실 복도를 서성거리는 모습이었는데 주춤주춤 다가서는 아내와 내게 뛰어오더니 잡아먹을 듯 사나운 눈빛으로 노려보는 것이었다. 일그러진 낯빛 얼굴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센 눈빛에 아내가 다시 하얗게 질렸다. 입술을 떨던 유정이 한마디를 뱉어냈다. 어떻게 남이 아이를 데려가서 이 꼴로 만들어? 한솔아. 한솔이라고 부르지도 마요. 사납게 눈을 희번덕거리던 유정이 울음을 터뜨리며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고 다리에 힘이 풀린 아내가 주저앉는 바람에 나는 그녀의 허리를 쥐어 올려 억지로 대기실 의자에 앉혔다. 엉겹결에 저만치 떨어진 인수에게 눈을 맞추었는데 인수 역시 석고상 같은 표정으로 외면하는 것이었다. 한솔이는 오후 6시쯤 세상을 떠났다. 트럭 적재함 후미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며 두개골이 골절돼 뇌출혈이 생긴 데다 바퀴에 가슴이 깔려 조각조각 부서진 갈비뼈가 허파를 찔렀다고 했다. 아이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는 의사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눈앞이 아뜩해지면서 숨이 막혀 헉하고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얼음판이 갈라지는 듯 쩡하는 통증이 가슴 한가운데로 몰려왔다. 이틀 후에 아이의 장례가 서둘러 치러졌다. 어려서 죽은 이들의 장례가 그렇듯 빈소를 따로 차리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아 조문객도 없었다. 아이가 죽어서 화장을 치르기까지 그 짧은 36시간은 기억하기에도 고통스러운 영원이었다.
한소리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에 아내는 실신했는데 병실에 누워 링거액을 맞던 아내는 깨어나서도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이 없었고 밤새 벽을 향해 돌아누워 눈물만 흘렸다. 죽은 한소리와 그의 부모를 생각하면 나는 아내를 마음 놓고 위로할 수도 없어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인수와 유정은 넉넉한 표정으로 영안실 앞을 지키고 있었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인수의 아우라는 젊은이가 연고차며 화장장 예약 따위를 대신하는 모양이었다. 한소리가 병원을 떠나던 아침에 나는 병실에 누운 아내에게는 따로 말을 하지 않았고 트럭을 몰고 집으로 가서는 검은 양복을 꺼내 입고 영안실로 갔다. 상복 차림의 유정은 나를 외면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파리하고 푸석했다. 나는 인수에게 주눅든 목소리로 한마디 건넸다. 병실에 있는 집사람에겐 말을 꺼내지 않았어. 인수는 풀린 눈빛으로 건성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조그만 목간이 장의자에 실릴 때 유정은 관을 끌어안고 몸부림쳤다. 한소라, 한소라. 유정의 쉰 목소리가 차가운 영안실 마당을 길게 맴돌다 허공으로 흩어졌다. 한수를 태운 장희차는 그 애가 다니던 어린이집과 뛰놀던 집 앞을 한 바퀴 돌아서 화장장으로 갔고 그 어린 몸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작은 단지에 담겼다. 그리고 서랍장 같은 봉화당의 한 귀퉁이에 유폐되었다. 유정과 인수만큼일 수는 없겠지만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발길을 돌려 도망치고 싶었다. 그 아이가 6해 동안 보여주었던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지나쳐 갔을 때 신음 같은 한숨이 흘러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유정의 통곡과 인수의 오열 속에 그 아이의 작은 관이 불길 속으로 밀려 들어갔을 때 나는 먼 산을 바라보며 7살 그 짧은 삶을 생각했다. 마당을 아장아장 걷다가 돌에 걸려 자빠져 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던 2살 때, 아내의 등에 엎여 콜콜 잠이 들어있던 3살 때, 목마를 타고는 내 머리카락을 붙잡고 팔짝팔짝 뛰던 4살 때, 창틀에 매달려 노래를 부르던 5살 때, 그리고 마당에 가득 쌓인 눈을 굴려 함께 눈사람을 만들던 6살 때, 가방을 등에 달랑달랑 메고 달려와 현관문을 빠끔 열고 중호야 뭐해? 하고 방구 듣던 몇 달 전. 그리고 언덕배기에서 함께 전지를 묻던 바로 며칠 전의 일까지도. 글쎄 그 애는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갈 걸 왜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다가 또 이렇게 슬픔에 잠기게 할까. 그 애를 떠나보낸 가해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내라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누구보다도 그 애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그녀가 아니었던가. 고즈넉한 늑마에 찾아온 이 횡액은 대체 무엇일까? 신이란 존재가 있다면 그는 우리 부부에게 한 소리를 보내 행복감을 주었다가 또 그의 존재를 우리 자신이 지었다는 죄책을 던져주는 그런 잔인하고 사악한 존재란 말일까. 병실에 누워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나는 또 다른 의미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한솔의 장례가 끝난 사후로 아내는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안은 커다란 바위에 눌린 듯 적막하고 무거웠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는 안방의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만 있었다. 유정이 알아눕기라도 했는지
윗집 역시 기척도 없었다. 아내를 데리고 유정과 인수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마음과 몸 상태가 너무 위태로웠고 아직은 유정과 인수가 어떤 상태인지도 짐작할 수 없어서 나는 윗집으로 올라가기를 망설였다. 그 사이에 경찰은 다시 아내를 소환했다. 담당 형사는 아내와 내게 말했다. 사고 경위가 간단하고 가해자가 고령인데다 주거가 일정해서 곧바로 구속수사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실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 법정 구속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하니 얼른 피해자 부모에게서 처벌 불원서를 받아오세요. 그 외부동 합의서라고 하는 거요. 저도 할머니처럼 연만한 분들이 낸 이런 종류의 사건을 접수해서 처리할 때면 늘 곤혹스러워요. 꼭 합의서를 받아내려는 목적만은 아니었지만 더는 늦출 일이 아니라 싶어 한솔이 장례식을 치른 닷새 후 나는 아내를 데리고 윗집으로 갔다. 내 부축을 받고 기다시피 엉금엉금 비탈을 올라가는 아내의 몸은 거미처럼 야위었고 일주일 새 머리에 서리가 내린 듯 폭삭 낡은 노파가 되어 있었다. 나는 윗집 섬돌 앞에 주춤 멈춰 섰다. 집안은 수몰지처럼 어둡고 불안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얼마간 망설이다가 나지막이 소리를 냈다. 인수 있나? 기척이 없어서 나는 헛기침을 하고 나서 조금 목소리를 높였다. 이윽고 유리 분화문이 드르르 열리며 인수가 나타났다. 인수는 비쩍 마른 목이며 쑥 들어간 뺨이며 버마제비 꼴이었다. 머리카락이 부스스 했는데 두꺼운 안경 너머로 눈알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그는 쓰러질 듯 내 팔을 붙잡고선 아내를 내려다보더니 말이 없었다. 이윽고 그가 입을 뚜벅 뗐다. 들어오세요. 휘청거리는 아내의 허리를 부축해 마루에 올라가서 엉거주춤 섰는데 인수가 굳게 닫힌 안방문에 대고 나직이 말했다. 여보, 아랫집 선생님과 사모님 오셨어. 방 안에선 기척이 없었다. 인수가 우리를 돌아보았다. 계속 누워만 있어요. 밤에 한숨도 못 자는 것 같아요. 밥은 고사하고 물도 삼키지 못하고 있어서. 아내가 내 팔을 뿌리치고는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입술을 떨던 아내는 이윽고 쉰 목소리를 냈다. 한솔아. 역시 방 안에선 아무 기척이 없었다. 아내의 허리가 휘청거렸다. 문이 벌컥 열린 건 그때였다. 트레이닝복 차림의 유정이 방문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며칠 사이에 그녀는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삐쩍 마른 얼굴엔 기미가 거먹게 끼어 있었다. 마른 입술엔 껍질이 허옇게 일어나 있었는데 퀭한 눈알만 번쩍거렸다. 그녀는 희번덕거리는 눈빛으로 아내를 쏘아보았다. 그 기세에 아내의 몸이 다시 휘청 꺾이며 무너졌다. 아내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허공으로 팔을 내저었다. 주름진 볼로 눈물이 타고 올랐다. 한솔래, 나 너무 미안해. 유정은 문고리를 짚고 선 채 아내를 말없이 쏘아보았다. 새파란 불길이 있는 그 눈빛에 적개심과 원한이 가득 차 있어서 내 가슴이 철렁했다. 새끼를 잃은 어미의 절망과 자포자기의 눈빛이었다.
유정의 입술이 비틀리며 차가운 말이 동이물처럼 쏟아졌다. 흥, 합의로 받으러 오신 거죠? 안 써줘요. 절대로 안 써줘. 나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그런 게 아니라. 유정의 시선이 내게로 옮아왔다. 친정아버지 대하듯 살갑게 눈웃음을 채던 그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게도 저기의 눈빛을 감추지 않았다. 합의서 따위 안 써드릴 거예요. 가세요. 그러고는 문을 꽝 닫았다. 아내 입에서 몫이 노열이 새어나왔다. 한솔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망찰하는 내게 인수가 다가와 갈라진 목소리로 침중하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유정이가 지금은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나중에 제가 찾아뵐게요. 나는 할 일 없이 아내를 일으켜 세워 집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합의서를 받으러 오신 거죠? 유정의 얼음장 같은 한마디가 귓전에 맴돌았지만 탓할 수도 억울해할 수도 없었다. 느닷없는 흉사로 자식을 잃은 어미의 그 깊은 절망과 원망을 어찌 내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한 소리의 명랑한 웃음이 가득 찼던 앞집과 뒷집의 나지막한 언덕은 거대한 돌담이 둘러쳐진 듯 적막했다. 안개에 어슴푸레하게 덮인 언덕의 윗집에 인적없는 마당을 올려다볼 때 어쩌다 고개를 푹 숙이고 고사길을 내려가는 인수의 축 처진 어깨를 볼 때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 꼬린이 매일 아침 그 집 뒤란을 돌아 올라가는 뒷산 산책도 할 수가 없었다. 트럭은 마당 귀퉁이에 흉물처럼 방치돼 있었다. 트럭의 죄도 아니건만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걸 끌고 가서 어디 바다에나 저수지에라도 쳐넣어버리고 싶은 맹렬한 적개심을 느꼈다.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집으로 찾아온 형사는 나와 아내를 번갈아 보면서 딱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과실이라는 사정은 명백해 보이지만 정상 참작의 가장 중요한 피해자 비서가 없으니 저희는 그대로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보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아휴, 거참. 피해자 부모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원하는 만큼의 배상을 해서라도 받아오셨어야지. 보름쯤 끙끙 앓던 아내는 겨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밥상도 차려냈다. 그러나 그녀는 하루 종일 한마디 말이 없었다. 음식도 거의 먹질 못했다. 거실에 앉아 창문 너머 마을길을 바라보는 얼굴은 그새 폭삭 늙어서 낯선 노파처럼 보였다. 죽이라도 쑤어줄까? 뭘 좀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듣지 못하는 듯 아내는 멍한 눈길만 줄 뿐이었다. 아내에게서 치매 증세가 나타난 것은 사고가 난 지 20알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법원에서 재판 통지문이 온 다음 날이었다. 늘 방에만 누워있던 아내가 모처럼 신발을 꿰신고 마당으로 나왔다. 나는 그것이라도 반가워서 거실에서 따라 나와 그녀 곁에 섰다. 아내는 마을로 통하는 고사길을 흘끗거렸다. 무슨 일인가 하는데 문득 그녀가 혼잣말을 했다. 한솔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인데 오늘은 왜 이리 늦을까? 무슨 소리야? 깜짝 놀라 그녀를 돌아보았더니 그녀는 내 시선을 맞받으며 무심히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한솔이 돌아올 때 되지 않았어요? 광을 뒤져보니 자루에 고구마가 남아있기에 아궁이에 구워주려고 꺼내놨는데
광에는 고구마 따윈 없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표정은 심상했지만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동공이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국간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짜거나 싱겁거나 종잡을 수 없는 맛을 내기도 했고, 불 위에 올려둔 김치찌개를 태우기도 했고, 설거지하다가 전혀 없이 그릇을 깨기도 했으며, 전자레인지 조작법을 잊고선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아는 체를 하지 않았더랬는데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 아무래도 가성치매로 보이는데요. 심리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 코르티솔이란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그러면 뇌 해마의 활동이 위축돼서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심한 경우엔 치매와 흡사한 증상을 보여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 아시죠? 그것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격이 가라앉으면 호전되기도 하지만 방치하면 퇴행성 치매로 넘어가는 일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아내에게 날짜와 장소를 물어보고 단어 불러주고 되뇌게 하기, 간단한 덧뺄셈 계산 따위 신경심리검사를 거쳐 뇌 영상까지 찍어본 의사는 항우울제를 처방해주고는 정기적인 검진을 당부했다. 집에만 있게 하지 말고 가벼운 산책을 하게 하라고도 말했다. 아내는 의사의 말을 알아듣는지 못하는지 표정이 없었는데 어쩌면 알아듣기를 거부하는 것 같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시외버스에서 나는 아내에게 말을 건넸다. 우리 도시로 이사 갈까? 은퇴하고 전원생활하던 사람들도 나이가 더 들면 도로 도시로 들어간다잖아. 창밖을 내다보던 아내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듯 그녀의 눈에 겁이 더럭 실려 있었다. 안 돼, 그건. 나는 그녀의 눈빛이 말하는 걸 읽었다. 나는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래, 유정과 인수가 있지 않나. 그들을 두고 도망을 치겠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 역시 그것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아내의 고통이 너무 깊어 보여 그런 말을 꺼냈을 뿐이었다. 한순간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그것도 손주처럼 사랑하던 아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가해자가 되어버린 아내의 고통의 심연이 아무리 깊다 한들 느닷없이 새끼를 잃은 부모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세요. 내게 분노한 목소리로 외치던 유정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적개심과 자포자기가 담긴 그 눈빛도 떠올랐다. 언젠가 헛간뒤 은흑한 담 사이에 몸을 풀었던 길고양이의 눈빛도 생각났다. 몇 마리나 낳았나 하고 다가갔더니 고양이는 제 새끼를 품에 끌어안고서는 이빨을 사납게 드러내고는 으르렁거렸었다. 퇴로를 차단당한 그 작은 짐승의 눈빛엔 제 새끼를 보호해야 한다는 경계와 공포, 절망이 담겨있지 않았던가. 유정은 원래 부드럽고 싹싹한 성품이 아니었던가. 지옥 같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을 아이 잃은 어미의 마음을 어찌 내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 나와 아내에게 한솔의 무덤은 응당 우리의 가슴이어야 할 것이었다. 하고 보면 한솔이 죽음에는 그에게 대나무 잠자리를 만들어준 내 책임도 있지 않나. 버스 안에서 나는 아내의 마른 손을 찾아 쥐었다. 인수가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은 다시 보름 후였다. 그날은 아내의 재판이 있기 이틀 전이었다. 잿빛 셔츠가 언뜻 유리창에 비치더니 나지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불안문을 열었더니 대돌 아래 인수가 서 있었다. 마루 위로 올라오라 했더니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들어갈 것까진 없고 들을 게 있어서. 그러고는 흰 봉투를 내밀었다. 눈짓으로 물었더니 그는 보일 듯 말 듯 입주름을 지어 웃는 신용을 했다. 저 합의서예요. 가슴에서 무언가가 뜨거운 것이 목젖으로 치받쳐 오르는 느낌이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인수는 뭔가 할 말이 있는지 잠시 쭈뼛거렸다. 그러고는 한마디 덧붙이고 돌아섰다. 선생님, 저희 이사 가기로 했어요. 집을 내놓았는데 아직 팔리진 않았지만 서울로 돌아가려고요. 당분간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섞여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보증금을 끼고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구했어요. 저도 다시 일자리를 잡을 것 같고. 빗달길을 오르는 인수의 마른 등이 눈물 어린 내 망막에 비쳐들었다. 아내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영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보름 전 열린 공판에서 방청석 앞자리에 앉은 나는 정리가 아내를 부축해 피고인석에 앉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고령의 과실인데다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보호자로서 대동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그는 말했다. 검사의 구형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아내는 텅 빈 표정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판사가 혀를 끌끌 차는 표정으로 백발이 성성한 아내의 파리한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변호사가 피해자 측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처를 요청했는데 아내는 최후 진술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워낙 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인데다 아내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공판 한 번에 모든 절차가 끝난 셈이었다. 보름 후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에는 아마도 인수가 건넨 합의서가 큰 도움이 됐을 것이었다. 저축한 돈과 집을 잡혀 장만한 대출금을 합쳐 인수에게 건넸더니 인수는 끝내 받기를 사양했다. 선생님이 들어두신 대인보험 보상금이 통장으로 들어왔던 걸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다시 보름 후 유정과 인수가 떠났다. 이삿짐 트럭이 떠나기 전에 인수와 유정이 인사하러 왔다. 유정의 얼굴은 여전히 파리했지만 2달 반 전 사고 당시보다는 조금은 안정돼 보였고 눈빛에 어리던 적개심과 원망도 가라앉아 있었다. 선생님, 저희 가요. 마당에 서서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유정은 눈길을 돌려 마루에 주저앉은 아내를 슬쩍 보았다. 사모님은 아직도 저러신가요? 글쎄 어쩌다 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해. 아직은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접대에 사모님께 제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마음에 걸려요. 선생님이 사모님 잘 돌봐드리세요. 나는 다시 고개만 끄덕였다. 이삿짐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빗달길을 내려갔고 인수와 유정이 탄 승용차가 그 뒤를 따랐다. 이틀 후 햇볕이 따뜻한 날 나는 아내의 옷을 단단히 여미고 뒷산 언덕배기를 올랐다. 산책을 자주 해야 좋대 하는 말에 아내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게 팔을 잡혀 순순히 따라 나섰다. 한 소리에 전의를 심었던 그 언덕에는 홀씨를 품은 민들레가 지천이었다.
까치야 까치야 노래하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풍경소리처럼 자그랑자그랑 귓전에 울리는 것 같았다. 아내는 풀섭에 주저앉아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바지 주머니에서 대나무 잠자리를 꺼냈다. 그날 시장통에서 주워와서 손잡이를 다시 깎아 끼워 넣은 것이었다. 나는 한수리의 이가 묻힌 자리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는 그 장난감을 묻었다. 아이의 까르르 웃는 목소리가 다시 귓전에 울렸다. 글쎄 그 일이 없었으면 그 애는 바로 이 언덕에서 지금쯤 대나무 잠자리를 날리며 뛰놀고 있을 것이고 나는 빙그레 웃으며 바라보고 있을 것을. 나는 무심결에 민들레 한 줄기를 뜯어내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었다. 홀씨가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흩어져 날아갔다. 그때 나는 다시 한소리의 목소리를 들었다. 중우야 놀자.